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론에서 유형 3에 해당하는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텐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제 이전 강의에서 보면요. 계산 문제 1일에 끝내기에서 7강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투자론의 화폐의 시간 가치와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그거는 7강과 8강에 있어요. 그리고 이 5문제만 맞추자에서는 이 화폐의 시간 가치는 좀 문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제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여기에서는 문제를 뺐고요.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만 이제 한 문제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쉽고 빠르게 풀기에서는 화폐의 시간 가치는 없고요. 여기 투자론 3에서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 요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풀 거 100점 받기 위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화폐의 시간 가치를 오늘 공부해 볼 텐데요. 투자론에 대한 문제는요. 이론도 그렇고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5문제만 맞추자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자신 있게 푸실 수 있으신 분들은 요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영상을 잘 공부해 주시면 이것도 별로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도 잘 맞추셔서 꼭 만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화폐의 시간 가치는 미래로 갈 때는 곱하고 현재로 갈 때는 나누고, 그래서 미래는 이렇게 되어 있고 곱하고 현재 가치를 할 때 나눠서 이렇게 식을 쓰는데요. 이건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꺼번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공식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식도 제가 이렇게 써 놨는데요. 공식을 보시면 공식을 외워야 될 게 있고요. 또 공식이 좀 까다로워서 외우기가 좀 복잡한 것도 있어요. 근데 요 정도 공식과 요거, 그러니까 연금의 내과계수와 일시불의 현가계수에 대한 공식 2개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면 문제를 푸실 때 시간을 많이 절약하셔서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또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이론들은 한꺼번에 정리하지 않으면 아주 혼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역수관계를 따져볼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걸 한번 이렇게 잠시 본 다음에 뒤에 가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일시불의 내과계수도 있고 일시불의 현가계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금의 내과계수, 감채기금계수, 연금의 현가계수까지 이렇게 이론을 써놨는데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지금부터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이거는요. 잠시만요. 제가 칠판을 하얗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일시불에 이걸 제가 빨리 글씨를 좀 이쁘게 쓸 수 있으면 좋은데요. 글씨를 이쁘게 쓸 수는 없어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있고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역수는 뭘까요? 네, 그렇죠. 일시불의 내과계수예요. 요거하고 역수가 되는 것은요. 역수는 제가 이렇게 표시할게요. 요거는 일시불의 내과계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총 6개가 있는데요. 그걸 여기다 써볼게요. 첫 번째 일시불의 현가계수, 두 번째 일시불의 내과계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금의 현가계수가 있어요. 연금의 현가계수. 제가 지금 여기에다 쓰는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이론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다시 이렇게 써서 설명하는 거는 좀 더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페이지에다가
표 형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는 뭐죠? 네, 저당 상수예요. 지금 제가 이거 이론을요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6가지를 쓰지만 여기에서 문제에 나오는 거는요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여기에 대한 이론을 간단히 설명드린 다음에 여기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연금의 내과계수가 있어요. 연금의 내과계수.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이론들은 여러분들이 투자계수에 투자계수가 아니고 투자론에서요. 이론에서 많이 공부를 하시죠. 그래서 잘 아실 수가 있고 여기 거를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으시면 이 투자론의 이론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론은 계산 문제도 그렇지만 이론도 좀 어려워서 자신이 좀 계산에 취약하고 계산 문제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요. 제가 이미 촬영해 놓은 5문제만 맞추자. 그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는 그 5문제만 맞추자 정도의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다고 하시는 분은 이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일시불은요. 보시면 일시불은 뭐죠? 그쵸? 얼마 목돈이죠. 예를 들면 뭐 5억 원이면 5억 원 제가 다 여기서는 5자로 해볼게요. 그래서 5억 원 5억 원이에요. 5억 원이 있을 때 이 5억 원을 몇 년 후? 5년 후 5년 후에 현재 가치 그 5년 후에 이 5억 원이 얼마가 되는지를 지금의 현재 가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냐는 거죠. 현재 가치요. 요게 일시불의 현가계수예요. 되셨나요? 네, 이게 현재 가치예요. 현재 가치. 그러니까 연금은요. 우리가 연금을 할 때는 얼마씩이에요. 뭐 10만원씩 5만원씩 해서 얼마씩이 나오고요. 일시불은 딱 이렇게 금액이 나와져요. 목돈의 금액이요. 그리고 일시불의 내과계수는요. 이것도 목돈이 나와요. 5억 원. 5억 원이 있는데 이것이 내과계수니까 뭐죠? 미래의 돈이죠. 그러니까 5년 후에 얼마인가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5억 원이 있는데 이것을 은행에 맡겨놨을 경우에 5억 원이 5년 후에는 미래에 얼마인가 5년 후는 미래잖아요. 그쵸? 그때 얼마인가 이렇게 따져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시불의 현가계수하고요. 일시불의 내과계수하고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죠? 네, 이 현가계수는 5억 원이란 돈이 5년 후에 지금 현재 얼마인가를 따져보는 거고요. 일시불의 내과계수는요. 5억 원이란 돈이 5년 후에 그때 얼마인가, 미래에 얼마인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쵸? 이건 어렵지가 않은데 이 연금과 일시불을 구분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시불에서는 이렇게 목돈이 나오고요. 연금은 얼마씩 이런 얼마씩 10만원씩 뭐 100만원씩 이렇게 식이라는 그 돈이 나오기 때문에 돈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를 구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부터 잘 알아두세요.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문제가 어떻게 나올까요? 네, 5년 후 5억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뭐 이럴 때, 그쵸? 할인율은 뭐 1%이다. 이렇게 할 때요. 이럴 때는 공식은요. 제가 분홍색으로 써볼게요. 일시불의 공식은 1 플러스 만약에 1%라 그러면 1%는 얼마죠? 0.01이죠. 그거를 더하세요. 이유를 더하시고 5년 후니까 5승을 하세요.
5승분의 1. 그 다음에 곱하기, 그렇죠. 얼마? 5억 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1.01에 1.01에 5승. 그쵸? 분의 1. 곱하기 5억 원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요거는 이자율이겠죠. 요거. 네.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공식은 다시 하면요. 공식을 1 플러스 R 1 플러스 R에 N은 뭐죠? 연수. 그쵸? N승 분의 1 곱하기 이제 목돈. 돈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걸 곱해 주시면 돼요.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계수는 조금 더 간단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5억 원이 1%씩 상승했다고 했을 때 5년 후에 얼마인가? 이건 뭐 간단하죠. 그렇죠? 1 플러스 R분의 R은 지금 여기서는 1%면 0.01이겠죠. 거기에 N승이에요. 5년 후면 뭐 5승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억 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1 플러스 1%씩 올랐으면 0.01. 0.01에 몇 년 후죠? 5년 후죠. 5년 후 곱하기 얼마예요? 5억 원. 이렇게 하면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그래서 미래에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쵸? 이거 뭐 당연하겠죠. 1년에 1%씩 오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네. 요거는 어렵지 않죠? 네. 여기 공식, 요거 공식과 요 공식이요. 그래서 일시불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공식으로요. 네.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계수를 볼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매월 이런 말이 나와요. 매월 얼마인가? 그러면 연금의 현가계수는 연금이니까 얼마씩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매월 뭐 5만원이면 5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할게요. 50만원 많으면 그래도 뭐 적금이라 생각하고 50만원씩이라 그럴게요. 매월 50만원씩 이렇게 했을 때 뭔지는 모르지만 현가계수니까 현재의 가치를 나타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5년간 5년간 적금을 했을 경우에요. 그쵸? 그거가 5년 후에 그러면 얼마가 되겠죠. 그 예상 수입의 현재 가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미래의 예상 수입의 그 기준이 아니고 지금 현재 얼마이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현재 가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현재 가치를 물어볼 때는요. 우리가 공식이 있어요. 이거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은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때는요 그냥 일일이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연 1%다 그러면 1%였을 때요. 5년이면 어떻게 하냐면 첫 해부터 나눠주세요. 50만원을요. 50만원 나누기 1%니까 1.01로 나눠주시고요. 첫 해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는요. 두 번째 해는 또 50만원 나누기 1.01에 N승 2년 후니까 2승 하고요. 이렇게 해서 또 50만원 나누기 1.01에 3승 해서 5승까지 가시면 돼요. 5년 후까지. 그래서 각각을 계산해서 더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예상 수입의 현재 가치예요. 되셨나요? 근데 이것을 계산으로 하면 공식으로 제가 알려드리면 너무 공식이 복잡해요. 그 1%씩 이율이 1%일 때 R분의 그 이율이 R이거든요. R분의
1 빼기 1 플러스 R의 n승이 아니라 이거는 마이너스 n승이에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 계산하기도 복잡하시고 이것도 식을 외우셔야 되니까 까다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식을 외우시는 거는요. 이거는 외우시지 마시고요. 이 식은 외우지 마세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 이 식을 외우지 마시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푸세요. 이렇게 되셨나요? 네, 매월 50만원씩 5년간 저축했을 경우에 예상 수입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하는 이런 연금의 현가계수를 물어볼 때 연금의 현가계수는 문제에서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죠. 그쵸? 얼마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연금이에요. 그리고 현재 가치를 물어보기 때문에 현가계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푸시면 되거든요. 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저당상수는요. 이것도 공식이 있는데요. 이것도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건 5억 원 대출했을 때 뭐 매월 갚아야 될 원리금 이런 걸 할 때 저당상수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금융론에서 좀 배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금액에다가 5억 원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요. 이건 여기에서 잘 나오지 않아요. 이 투자론에서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금융론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하진 않지만 연금의 현가계수의 역수기 때문에 제가 저당상수를 썼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요번에 요거예요. 연금의 내가계수거든요. 요 연금의 내가계수는 문제에서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공식으로도 외우고 있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연금의 내가계수는 언제 연금의 내가계수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거 매월 그러니까 매월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매월 얼마씩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시불은 목돈으로 딱 주어진다 그랬어요. 이것처럼요. 그래서 매월 50만원씩 5년간 위하고 똑같죠. 지금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5년간 적립했을 때 5년 후 얼마인가예요. 5년 후 그 미래에 그 돈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현재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5년간 그 후에 5년 후를 물어보기 때문에요. 이거는 요 연금의 현가계수하고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공식이 있어요. 원래 이것처럼 하면은 곱하면 되거든요. 뭐 그 1%라 그러면 50만원 더하기 그 다음에 50만원 곱하기 1.01 해서 이렇게 곱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5년간 사실 요 문제 연금의 현가계수는 뭐 5년간 하면은 사실 이거는요 안 푸는 게 나아요. 이거 풀다 보면요 시간이 엄청 가잖아요. 그쵸? 시간이 많이 가고 뭐 1분 훌쩍 넘기고 2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공식을 사용할 수도 없잖아요. 공식도 까다롭고 외우기 힘드니까. 그래서 연금의 현가계수는 예를 들어서 3년간 정도면 푸실 수 있지만 시간 그렇게 낭비 안 하고 푸실 수 있지만 5년간 이렇게 나오면 차라리 안 푸시는 게 낫다는 거.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푸세요. 하지만 연금의 내가계수는요. 이거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외워두시고 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히 푸실 수가 있어요. 이거의 공식은 뭐냐면 R분의 R은 이율이죠. 1 플러스 R의 n승 몇 년 후 할 때 n승이요. 그리고 빼기 요 분자에서 빼주는 거예요. 빼기 1 하고요. 곱하기 여기 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돈 금액 이렇게 해서 요 연금의 내가계수는 여러분들이 푸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일일이 곱하기로 해서 푸시지 마시고요.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푸세요. 연금의 내가계수. 그 다음에 감채기금 계수는요. 이것도 공식이 이것도 뭐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R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너무 까다롭잖아요. 공식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공식 외우지 마시고요. 이런 감채기금 계수 같은 경우는
어떤 불이백을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5년 후 5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월 얼마씩 부어야 되는가 이러면은 5억 원 곱하기 감채기금 개수를 곱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기에서는 잘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투자론의 화폐 시간 가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 연금의 내가 개수가 얼마인지 요거 구하는 거. 요건 공식을 이렇게 이용해서 풀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 개수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한 3년 정도까지만 열심히 푸시고요. 5년 이런 거 나오면 맨 끝에 가서 시간이 남으시면 푸세요. 안 그러면 이거 풀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못 풀 수가 딴 문제를 못 풀잖아요. 그쵸? 어렵진 않지만 그 다음에 일시불의 내가 개수는 금방 구하실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그리고 일시불의 현가 개수 요거는 요 공식으로 이렇게 푸세요. 되셨나요? 요거 일시불의 내가 개수도 푸는데 요거는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공식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되셨나요? 그러면 문제를 볼 텐데요. 근데 작년에 여기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작년 문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게 아니었고 좀 새로운 유형으로 나왔어요. 30회 때는 30회 문제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런 거를 외웠어도 거기에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나온 문제 유형이 몇 가지가 돼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으시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쉽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별 문제 아니었는데 문제 유형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새롭게 나오는 유형은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고 하세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말로 풀어서 나오는 것들은요. 읽어보면 정말 쉽게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새로운 유형이라고 겁먹지만 않으신다면 괜찮게 푸실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에 30회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순영업소득이 을 구하는 거였는데요. 거기에서 임대료를 줬어요. 임대료를 얼마 줬냐면 첫 해에는 5천만 원 줬대요. 첫 해에 5천만 원이 들어왔고 이제 매년 200만 원씩 증가한다고 줬어요. 문제 조건을. 그런데 여기서 영업경비가 얼마 나가냐면요. 영업경비가 2천만 원 나간대요. 2천만 원. 그런데 영업경비도 매년 증가해서 매년 이것도 100만 원씩 증가한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순영업소득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5천만 원에서 영업경비를 빼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3천만 원이 순영업소득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는요. 5,200만 원에서 2,100만 원을 빼야겠죠. 그러면 3,1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3년간을 물어본 거였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요. 5,400만 원에서 2,200만 원을 빼니까요. 3,200만 원이었어요. 네. 그런데 조건에 뭐라고 주어졌냐면 1년 후에 일시불의 현가 개수 각각을 줬어요. 2년 후에 일시불의 현가 개수도 줬고 3년 후에 일시불의 현가 개수도 줬어요. 이게 뭐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뭐 0.95였던 것 같고요. 1년 후 일시불의 현가 개수, 2년 후에 일시불의 현가 개수, 3년 후에 일시불의 현가 개수도 각각 줬거든요. 그럼 이걸 다 이렇게 곱하셔서 이렇게 더하시면 됐던 문제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답이 나왔던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런 유형으로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형으로 나오는 문제도 물론
그 문제도 잘 맞추셔야 되지만요. 새롭게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겁먹지 않고 푸실 수가 있으면 읽어만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않으시는 게 제일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 계산 문제를 푸실 때는요. 자신감이 반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죠. 여기서 보면요. 문제 투자자가 있는데 3년 동안 매년 매월 뭐 이렇게 얼마씩 하면은 벌써 뭘까요? 네, 연금이에요. 연금. 그쵸? 불입하는 정기 적금에 가입하였대요. 그러면 이거는 연금의 현가계수 아니면 연금의 내가계수를 쓰셔야겠죠. 일단 그걸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일시불은 지워버리셔야 돼요. 여기서. 그런데 가입했는데 이자율이 복리로연 10%래요. 0.1이네요. 그러면 내가계수를 구하라는지 현가계수를 구하라는지 봅시다. 그럼 3년 후 이 적금의 미래가치는 그러면 내가계수일까요? 현가계수일까요? 그렇죠. 내가계수예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푸셔야 되죠? 연금의 내가계수로 푸셔야 돼요. 그 공식이 뭘까요? 연금의 내가계수. 공식은 요렇다 그랬어요. 그쵸? 이렇게 이 공식을 이용 안 하면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1년, 그 다음에 2년 후, 3년 후 해가지고 이렇게 푸셔서 9,930만원 이렇게 해서 푸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풀지 마시고요. 연금의 내가계수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요. 연 몇 프로래요? 10%니까 0.1 R분의 0.1분의 1 플러스 R이 0.1이죠. 0.1에 몇 년 후래요? 3년 후 빼기 1 곱하기 얼마씩이에요? 3천만원씩. 그쵸? 3천만원. 이렇게 해서 푸시는 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7년 후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다 어떻게 푸시겠어요? 뭐 심술 맞게 그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공식을 외운 사람과 안 외운 사람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꼭 요 연금의 내가계수는 요 공식을 꼭 기억하셔서 요런 식으로 풀어주세요. 이거 풀 때는 어떻게 푸시냐면요. 1 플러스 0.1에 3승을 먼저 계산을 하세요. 1.1에 3승이에요. 그쵸? 1.1에 3승을 먼저 하시고 거기서 빼기 1을 하시고 그래서 나온 값이 있으면 나누기 0.1을 하시고 그 다음에 3천만원을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사천리로 한 번에 쭉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문제는요. 30초 안에도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계산을 꼭 하시고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꼭 잘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화폐의 시간가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요. 제가 앞에 6가지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한 거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공식을 거기에서 한 3가지 정도만 외우시고요. 그것도 부담이 되면 일시불의 현가계수 공식과 연금의 내가계수 공식만 2가지만 외우셔도 문제를 푸실 때 시간을 많이 절약하실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갈게요. 요번에는요.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이에요.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이론에서도 잘 공부를 하셨겠지만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순서를 한번 볼게요. 이 순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만 좀 하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어요. 맨 처음이 가능 총소득이에요. 총이라는 다 나한테 들어온 모든 돈을 말해요. 가능한 나한테 들어온 모든 돈. 이게 가능 총소득이에요.
거기서 공실 빼시고요. 불량부채 빼시고 기타 소득을 더하시는데요. 대부분은 그냥 공실만 빼면 돼요. 근데 좀 까다롭게 문제를 준다 그러면 뭐 기타 소득이 얼마다 정도 하나 주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세 개 다 주는 경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기는 하시되 가능 총소득이 맨 위에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고 공실을 빼야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나온 게 뭐예요? 네, 유효예요. 유효 총소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이제 내가 그 건물에서 수입을 올리지 못한 부분은 빼고 나머지가 내 손에 들어온 돈이 다 내 돈이냐면 그렇지 또 않거든요. 그거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이미 냈던 어떤 게 있죠? 이미 뭐 재산세도 냈을 것이고 화재 보험료 같은 것도 냈고 뭐 수리해달라고 하는 거 있었으면 물 새는 거 그런 것도 수리한 것도 있고 광고비도 있고 전기료도 있고 하여간 그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은 다 이 영업경비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오면 이런 걸 각각 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각각 주었을 때는 유효총소득에서 이걸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업경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좀 문제가 쉽게 나올 경우에는 영업경비라고 그냥 영업경비가 뭐 얼마다 뭐 200만 원이면 2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딱 그냥 쉽게 돈으로 표시해 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 정도는 외워두시고요. 개인 업무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 아시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예요? 순영업소득이에요. 이게 이제 나한테 들어온 순영업소득이에요. 세금 내기 전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이 나오기에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 꼭 아세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대출을 받은 분이 있으시다면 원금과 이자로 은행에 상환을 했겠죠. 그래서 그걸 빼주셔야 돼요. 그걸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대출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러면 이 부채 서비스액을 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채 서비스액을 뺀 게 세전현금 수지인데 대출을 받지 않으신 분은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수지가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좀 까다롭게 나올 경우에는 순영업소득을 구한 다음에 그 조건에서 대출을 이 사람은 대출 금액이 없다고 이렇게 조건에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대출 금액 없고 대출 금액이 없는데 거기다가 이율은 보통 이율은 뭐 3%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무작정 곱하셔서 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대출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대출 금액이 있을 때만 이 원금하고 이자 이거 은행에 상환한 돈을 빼시는 거고요. 없을 때는 안 빼셔도 돼요. 근데 대부분은 여태까지는 다 이렇게 대출 금액이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게 세금 내기 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업을 했으니까 영업소득세를 빼야 세금을 빼고 난 세후 나한테 오로지 손에 진짜 들어온 돈이 남겠죠. 그쵸? 세금을 내셔야 되잖아요. 영업을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영업소득세를 이렇게 금액으로 주는 경우는 되게 고마운 경우죠. 그쵸? 그러면 그냥 그거 갖다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업소득세를 주지 않고 세율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영업소득 세율을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이런 거 하나 이렇게 조건에 주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돼요. 영업소득세를. 그러면 영업소득세는 어디 가서 구하냐면요. 왜 제가 아까 순영업소득을 중요하다고 했냐면 이 순영업소득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순영업소득에다가 대체충당금이 있으면 그거 더하시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는 빼셔야 돼요. 나간 돈 이자 빼고 감가상각비 나간 거 있으면 요것도 빼셔야 돼요. 요거 중요해요. 그렇게 나온 금액 전체에서 영업세율을 곱해 주셔야 그게 영업소득세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그래서 투자의 현금 분석은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대신 이 과정을 외우셔야 되는데요. 이 과정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잘 외우셔가지고 문제를 꼭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현금 흐름 분석에서 무슨 세전을 내라거나 세후 현금 수지를 내라는 게 아니죠. 여기서 뭐를 내라요? 수익 부동산의 가격을 물어봤어요. 그 가격은 우리가 부동산 공식을 하나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부동산 가격은요, 이 수익가액은요, 공식이 어떻게 되죠? 네. 환원 이율분의 위에가 뭘까요? 네, 순영업소득이에요. 뭐라 그랬을까요? 분모는 환원율분의 환원이율이에요. 환원이율분의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순영업소득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은 여기저기에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순영업소득을 내는 과정을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순영업소득을 구해서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환원율은 여기에 있죠. 10%래요. 그럼 나중에 나누기 0.1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뭘 구해야 될까요? 순영업소득을 구해야겠죠. 그럼 뭐 여기서 보면 뭐 직접 환원법을 평가한 대상 부동산 수익가액을,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볼 때는 이 끝부분을 먼저 보시고 조건을 보세요. 그러면 가능 총소득은 우리가 맨 처음에 맨 위에 우뚝 이렇게 솟아 있었던 맨 첫 번째 나오는 금액이었어요. 이게 8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빼야죠. 뭘 뺄까요? 그렇죠. 공실 빼야겠죠. 대선 충당금 빼는데 이게 가능 총소득의 10%래요. 그러면 8천만 원의 10%는 뭐죠? 800만 원이에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는 뭘 빼야 될까요? 그렇죠. 영업경비 빼야 되죠. 영업경비에 들어가는 거 뭐 있을까요? 유지비, 수선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재산세 됐을까요? 네. 여기까지가 영업경비예요. 여기에 있는 거 쭉 다 빼시면 안 돼요. 영업경비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서 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냥 좀 우리가 편하라고 이렇게 해당되는 사항만 줬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여기 영업경비에 필요 없는 비용을 하나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같이 빼시면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거를 빼시면 돼요. 그러면 600만원, 700만원 있잖아요. 그쵸? 여기가 7,200이었는데 요거 700만원을 더 이제 영업경비로 빼셔야 되겠죠. 그러면 6,500만원이에요. 6,500만원. 그러면 여기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너무 친절하게도 이렇게 줬어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부채 서비스액이 500만원이래요. 안 그러고 어떻게 줄 수 있다 그랬죠? 부채 서비스액을 무슨 이유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채 서비스액을 뭐 원금과 이자 따로따로 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합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친절하게 500만원 우리 계산하기 쉽게요. 그래서 500만원 이렇게 빼주면은 6천만원이 되죠. 이게 뭘까요? 세전 현금 수지죠. 그러면 여기서 영업세 빼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 문제는 너무 친절했네요. 그쵸? 영업소득세를 300만원 이렇게 줬어요. 아예 원래 영업소득세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영업세율 주고 그 영업소득세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른 항목 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친절하게 줬어요. 그러면 5,70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다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쭉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걸 왜 줬을까요? 이거를요. 그렇죠. 이렇게 구하라고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쭉 구하겠죠. 그쵸? 이게 함정인 거예요. 여기서. 그쵸? 이게 함정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정신없이 풀어서 쭉 구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이 세전현금 수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후현금 수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세전현금 수지도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건 뭐죠? 그렇죠. 순영업소득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만 구하면 됐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여기서 식을 구해보면 환원율은 0.1이죠. 그쵸? 0.1에 순영업소득은 6,500만 원이니까 이거를 6,500만 원은 어떻게 나누기 0.1 하면 뭘까요? 이거 없어지는 대신에 여기에 공 하나 더 붙으니까 6억 5천만 원이에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뒤에서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면요. 부동산 가액, 수익가액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공식이 환원이율분의 순영업소득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공식을 꼭 암기하고 계셔요. 이거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래서 순영업소득만 구하시면 된다는 거. 여기까지만. 거기서 함정은 뭐였죠? 네, 영업세도 주고 부채 서비스액도 좋다고 이거 신나게 친절하다고 쭉 다 풀어서 세후 현금 수지까지 가실 필요가 없고 또 거기까지 가서 그 금액을 구해서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여기가 순영업소득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6,500만 원 나누기 0.1 하면 6억 5천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때 6,500만 원 이렇게 쓰라 그랬죠. 제가. 그쵸? 그리고 여기서 0.1로 나눠야 되니까 분모에서 0 소수점 하나 없애주면서 분자에다가 0 하나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6억 5천만 원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것도 1분 안에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런 유형으로 나오는 문제들은 여러분 틀리지 마시고요. 꼭 맞춰주셔서 계산 문제 잘 푸셔서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